자, 현재 시간 2026년 3월 22일이고요. 오후 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영점의 184번째 시간이고요.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화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는 개봉했을 때는 안 봤는데요. 그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아서 그 기념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고 두 번 보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타고난 것을 떠나서 새로운가 만나라라는 어떤 선언적인 제목을 써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카데미가 왜 폴 토마스 앤더슨에게 상을 줬는지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앤더슨 감독의 커리어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줄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많은 작품을 많이 찍어온 감독인데 거기에 대한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느낌으로 작품상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은 이 누구든 상을 받아도 괜찮은 작품들이 꽤나 많은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어떤 공로에 대해서 상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시너스가 작품상을 받았어도 뭐 여론은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른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들은 그 작품들을 굳이 또 나눠서 등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오해를 만들 수 있고 두 작품의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서 등수를 나누는 것보다는 나누지 않는 게 더 오히려 두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누군가 상은 한 사람에게 한 작품에게만 주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이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가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작품이 또 감독상까지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 고발의 도구로 쓰인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내부의 어떤 분열 같은 걸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쓰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붕괴된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비슷한 작품으로는 뭐 노매드랜드가 생각이 나고 클로이즈아웃, 그다음에 뭐 그 헌트,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정재 감독이 만든 헌트 말고 그 2020년에 나온 헌트가 또 있어요. 그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시빌 워나 뭐 노비나 겟아웃이나 이런 어떤 사회고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영화들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 그 미국 사회가 상당히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다양한 층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 또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인종차별은 여전하고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고 또 정치적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또 마약 같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의 뭐 하층민 뭐 혹은 뭐 서민층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또 이제 트럼프 시대에 급증한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폭력을 사용해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한 고발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ICE가 이민 세관 단속국이 억울한 인명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또 고발하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특정 보이지 않는 엘리트들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모든 시민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정치 대표자를 뽑아서 운영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실제로 그런 원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맞나?
엘리트들을 통해서 왜곡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요거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고 싶은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그 주요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조직이 대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세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 네, 크게 두 조직으로 나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뭐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프렌치 75라는 클럽이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조직이 상당히 대칭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프렌치 75와 그러니까 맞붙는 거는 그 MKU라고 맨카인트 유나이티드 이 경찰 특공대 같은 조직이 실제로는 프렌치 75를 잡으러 다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 두 조직이 붙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맨카인드 유나이티드를 위해서 조종하는 거, MKU를 위해서 조종하는 거는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기 때문에 이제 엄밀히 따져 보면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과 프렌치 75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이름도 좀 유치해. 여기서도 약간 비판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뭔가 좀 그 전통적인 가정의 지하실에 숨어서 뭘 한다는 것 제가 좀 뭐 그렇게 대단한 조직인가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긴 해요. 자, 여기 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성격의 어떤 클럽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큐 클러스 클랜이죠. 그러니까 백일 우월주의 거기다가 남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성도 안 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어떤 백일 우월주의 단체의 성격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 사회 국가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어떤 엘리트의 이너서클들 뭐 딥스테이트라고 많이 표현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거죠. 음, 일단은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다음에 권위와 재력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뭐 이런 거. 혹은 이 클럽에 들어오면 그걸 가질 기회가 주어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수호하는 제도를 보호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걸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함인 돈 그리고 폭력을 모두 소유하고 뒤에서 움직이는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너서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약간 비밀 단체, 결사 단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의 회원인지 대놓고 말하지 않고 뭐 모임도 은밀스럽게 조직하고 또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도 어떤 특별한 공모를 한다거나 뭐 광고를 통해서 모두가 지원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름아름 인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약간 하나회처럼 어떤 선배 장교가 후배 장교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 꼽아가지고 또 꼽아서 또 키우고 또 하나들 또 뽑아서 또 키우고 이런 식의 과정. 전형적인 어떤 공적 조직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사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의 수발이라고 볼 수 있는 맨케이유라고 하는데 그 뭐 경찰 내 이민자 단속을 담당한 특공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IC처럼 현실에 있는 IC처럼 다른 독립 조직을 꾸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뭐 방탄복 이런 거 보면 폴리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결국에는 이제 그 뭐야 MKU를 장악하고 있는 록조를 사냥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의 수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약간 이제 그런 거죠. 뭐 히틀러와 그의 이너서클의 수족이 나치 친위대였던 것처럼 혹은 뭐 게시타포였던 것처럼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에 대항하는 이 조직이죠. 프렌치 75라는 뭐 좌익 단체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떤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강한 힘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영토도 크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영향력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총기 서유의 전통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다양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폭력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과격한 시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거를 빨리빨리 제압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소요 사태가 더 크고 길어진다라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돈으로 또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자본주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기본권에 해당하는 뭐 주거나 뭐 의료나 뭐 교육 같은 것들도 자본주의 논리로 해석해서 제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어떤 사람의 구실이나 대접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강력하게 지탱하는 것은 돈과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돈과 폭력에 이 강압적인 시스템에 지치고 화가 난 사람들이 만든 단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아무리 미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라고 해서 그렇게 강력하고 잔혹하게 대할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됐다라고 반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회를 이제 통제하고 있는 돈, 그리고 돈을 이제 관리하는 은행을 털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종 차별에 대한 어떤 반대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뭐 단순히 그 주인공 커플인 그 퍼피디아와 밥 커플 말고도 뭐 흑백 커플이 몇 명 좀 더 있는 걸로 좀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이들의 사랑은 혁명 동지로서 혁명의 수단으로서 또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인종 간의 사랑을 함으로써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일부러 더 애정 표현을 더 격하게 하고 그런 어떤 서로의 어떤 그러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흑인과 흑인 흑인과 백인의 만남인 거를 좀 더 강조하는 듯한 어떤 단어 선택이나 대사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요 캐릭터를 좀 살펴볼 텐데 퍼피디아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여성 프렌치 75의 행동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사로서의 자아가 상당히 강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삭에도 소총을 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어떤 여성으로서 엄마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계속 혁명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서의 본인을 더 좋아하고 그걸 선택하고 싶어하는 여성 캐릭터입니다. 또 권력의 정복을 성관계에서 되게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본인과 완전 반대에 서 있는 백인 남성에 대한 호기심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밥과 사귀고 있고 그다음에 스티브 록조 대위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서 자위를 약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티브 록조와의 불륜에 동의를 한다든지 뭐 그리고 밥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동적인 것보다는 밥을 내가 리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좀 더 스킨십이나 어떤 애정 표현을 좀 더 과감하게 또 하는 모습도 보면 밥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능동적인 주도적인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캐릭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혁명 전사로서 숭고한 모습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혁명의 전사라고 할 뿐 그것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묘사를 해요. 이른바 약자라고 해서 선할 것이다라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깨버리는 거죠. 뭐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그 프렌치 75 단원들이 은행 털이를 하러 갔을 때
그 흑인 청원 경찰을 퍼피디아가 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말라는 본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뭐야 본인의 혁명의 목표가 어떤 흑인들의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흑인 경비원을 쏘면 안 되는데 쏴버린다라는 거죠. 또 보면은 또 자신은 뭐 혁명의 전사로서 뭐 혁명의 모든 걸 바칠 것 같지만 막상 본인이 잡혔을 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동료를 팔아넘기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 봤을 때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자신은 혁명 전사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멋진 여성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분리할 때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생존을 선택하는 그런 간사한 인간이다라는 거를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또 본인은 어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전사로서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또 탈출할 때는 또 스티브 록조를 이용해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매력을 활용해서 록조를 이용하죠.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그 기득권에 대항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성인군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혹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어떤 지점을 주는 캐릭터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퍼피디아는 나 스스로가 존나 멋있어. 그러니까 임창정 배우가 어떤 영화에 썼던 거죠. 나 씨발 존나 멋있었어. 이런 어떤 자아 도취를 위해서 어떤 세상을 무대로 쓰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음 그래요. 근데 이런 게 보면은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퍼피디아라는 어떤 혁명의 전사를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어떤 사회적 약자랄지 아니면 영웅으로 어떤 윤색해 버린달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여러 면이 존재하는 하나의 어떤 인물로 제대로 다뤄준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또 막 뭐 성녀처럼 묘사를 해버리는 것도 역시나 대상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 뭐 이와는 또 비슷한 접근으로 또 다른 캐릭터가 그 윌라의 친구죠. 네, 약간 백인 남자인데 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이 친구도 역시 윌라의 핸드폰 번호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소수자라는 사회적 약자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도 나쁜 짓을 한다라는 거, 선악이 공존하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흑인 여성 혹은 성소수자 이 사람들 원래 나쁜 애들이야라고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멋있는 점도 있지만 나쁜 점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그러할 뿐이지 얘네들도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퍼피디아와 연결되는 캐릭터가 저는 오히려 바합이 아니라 스티브 록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최고의 빌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든 빌런인 거죠. 그러니까 잘 만든 빌런이라 함은 실력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캐릭터 빌딩이 또 좋아야 되겠죠. 정말 그리고 싫어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줘야 되고 제가 쟤를 극복하거나 없애거나 해야 될 명분도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무섭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런이 사라졌을 때 통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캐릭터 빌딩이 돼야 되는데 정말 이 잘 만들어진 빌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스티브 록조가 죽었을 때 통쾌함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스티브 록조의 캐릭터를 보면 근육을 강조하는 어떤 딱 붙는 티셔츠 그리고 뭐 전완근과 팔뚝 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짧은 머리 군인 머리죠. 그러니까 어떤 마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월 의식으로 나는 백인 남성이라는 우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말투와 대사와 단어 선택 같은 걸 또 보여주고 또 기득권 사다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어떤 권력력 같은 것도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위선자라는 거죠. 백인 우월주의자이면서도
흑인 여성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는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흑인 여성이라는 판타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윌라가 탄생을 또 하는 거라서 상당히 스티브 록조를 설명할 때 이 흑인 여성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어떤 백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고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흑인 여성에게 성욕을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어떤 욕구의 대상, 뭐 사랑의 대상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냥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냥의 한 종류인 거죠. 스티브 록조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을 뭐 무기를 활용해서 제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흑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역시나 또 다른 의미의 제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신의 신념 있죠. 백인 우월주의자, 나는 남자다 이런 것들의 신념이 성관계라는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완벽히 부서지는 걸 희열로 느끼는 어떤 자기 파괴적인 희열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약 약한 수준의 어떤 자기 파괴적인 희열도 뭐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어. 근데 그거를 막 냄새가 나도 하루 이틀 냅둔다든지 뭐 이런 거. 어, 그런 어떤 아니면은 뭐 야식을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인 희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식을 먹으면은 일단 그날 숙면이 좀 어렵고 그다음 살찌고 속도 더부룩하고 그 다음날 컨디션에도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몸에 안 좋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야식을 시켜 먹는 건 아주 달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괴된다는 결과가 이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즐기는 성향들은 모두에게 있긴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취도 욕구고 파괴도 욕구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이순적인 모습을 스티븐 록조라는 캐릭터에 잘 빚어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티브 록조가 이 영화의 비판 포인트로 아주 잘 빚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작 그 미국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백인 음성들이 이끌어가는 미국이 계속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설득이나 대화나 공감 같은 건 없이 힘으로만 제압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 같은 노인네들 엘리트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이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에 복무하고 싶어하는 어 거기에 높은 어떤 하이어라키 뭐 높은 사다리 위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세상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굴복한 불의에 굴복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폭력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이제 스티브 록조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스티브 록조의 결말이 그러니까 토사구팽 당하는 거잖아요. 짧게 줄이면 그죠. 그렇게 나를 어떤 상위층으로 올려줄 거라고 믿었던 엘리트들에게 속여서 버림받게 되는 결말 그렇게 버려지듯이 죽여지는 결말이 이 영화의 결말인데 그러니까 이 어떤 폭력적인 사회 통제 수단에 복무하고 있는 백인 남성들에게 고하는 거죠. 너네 그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그 이너서클 엘리트들한테는 그냥 사냥개 취급당할 뿐이야. 너네 그런다고 해서 너네 거기에 끼워주지 않아. 너네처럼 이제 집안도 안 좋고 잘 못 배운 애들을 그냥 이용해 먹을 뿐이야. 꿈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크리스마스 클럽의 그 수뇌부 중에 그 노인네들 중에 이제 스티브 록조처럼 뭐 그들의 신념에 반하는 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 근데 그거 봐줄 거 그런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그들의 규율 안에서는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진짜 이너서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봐줄 것 같거든요. 원래 그래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이 지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어떤 상대적 약자한테는 강하게 적용이 되지만 그 안에 완전 자리 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록조가 어떤 흑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그 규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록조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할 거고 언제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크리스마스 클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록조가 죽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친일 경찰이 어떤 일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독립운동가들을 팔아 제끼고 뭐 수많은 실적을 거둬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일제 엘리트가 될 수는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잘하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줄게라는 어떤 건 술책이라는 거죠. 그냥 상대적인 우위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극해서 어, 이용해 먹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티브 록조에 대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주요 캐릭터 중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런이 제대로 살아야 주인공이 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이런 어떤 그 백인 남성이라는 게 우월하고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묻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친자 확인을 굳이 폭력적으로 하는 모습,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친딸이지만 되게 무시하고 상급적 가치로 보는 어떤 말들을 하고 막 면봉을 입에다가 쑤셔버리고 자기 입에서도 우악스럽게 쑤셔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천박하다 이런 인상을 주고 더군다나 이 쇼펜이 2001년작이죠. I am Sam에서 절절한 부성애가 있는 역할로 주목을 받은 배우인데 그걸 딱 완벽하게 또 뒤집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당당한 남성의 걸음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뒤뚱거리는 듯한 걸음걸이를 또 보여준다는 것도 비판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샷건을 맞고 일그러져 버린 얼굴, 막 입술이 들리고 막 눈이 실명되고 뭐 광대뼈 부분 찌그러지고 이런 일그러져 버린 얼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다고 믿는 거는 외모잖아요. 그 외모가 일그러져 버렸는데도 그렇게 삶이 무너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해 보겠다고 막 역강 사실 그게 내가 그 성적 흥분을 느껴서 한 게 아니라 역강강을 당한 거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래도 껍데기가 뭐가 멋있냐라고 물어보는 어떤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어떤 추악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나서 또 개같이 버려지는 사냥개처럼 버려지는 모습 그런 식으로 퇴장하는 본인은 완전 이제 내가 원하던 그런 목표에 다다랐다라고 만족해하고 있는 순간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어떤 죽음을 통해서 완벽한 퇴장인 거죠.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봅니다. 또 이 스티브 록조라는 인물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이 영화 자체가. 스티브 록조가 퍼피디아와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윌라가 태어나고 또 퍼피디아가 록조를 팔아서 도망갔기 때문에 밥과 윌라는 또 도망을 갔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퍼피디아는 멕시코에 도망가 있고 밥과 윌라는 박탄 크로스에서 숨어 사는 이유가 되는 건 전부 다 이 스티브 록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의 현재 상태를 만드는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중요하다. 이야기 구조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런이 주인공보다 항상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빌런이 주인공의 목표가 되고
빌런이 주인공의 가치가 되고, 그리고 빌런이 뭐 패배하든 사라지든 그래야지 영화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도 만들어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이 아니라 빌런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기 때문에 스티브 록조는 아주 잘 만들어진 빌런이다. 그리고 그 연기를 쇼펜 아저씨가 졸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뭐 왕과 사는 남자가 1,440만을 넘어서 아마 이번 주말 지나면 1,500만을 분명히 넘었을 거고 뭐 1,600만, 1,700만도 보는 상황이 되는데, 그 왕산함에서 그 메인 빌런인 한 명의 캐릭터가 유지태 배우가 아주 해석을 잘해서 새로운 한 명애를 보여줬고, 그 한 명애가 악독하고 못됐고 위압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단종 이홍이와 어몽도의 이야기가 더 절절하고 케미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빌런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반대로 주인공이라고 꼽히는 밥 퍼거스는 그러면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록조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스티브 록조가 주인공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주인공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주인공, 나는 스티브 록조가 주인공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해도 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밥 퍼거슨인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밥 퍼거슨이 등장한다라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밥이 퍼피디아의 어떤 선택과 행동에 반응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퍼피디아가 사라지고 나서는 스티브 록조의 행동과 선택에 반응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신의 딸인 윌라의 선택에 반응을 해주는, 그러니까 모든 주요 캐릭터들의 어떤 반응을 담당하는 캐릭터인 거죠. 이 밥 퍼거슨이 어떤 사건을 주도하고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지만, 다 그 어떤 남들이 만든 상황에 빨려 들어가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야기 전반이 이 어, 밥 퍼거슨의 사랑의 상대, 밥 퍼거슨의 딸을 위협하는, 딸과 아내를 위협하는 못된 놈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요 인물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인 주인공이긴 한데, 그래서 록조가 더, 그러니까 밥 퍼거슨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거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스티브 록조의 악랄함이 더 빛이 나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밥 퍼거슨이 어떤 존재감은 별로 안 보여주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리액션을 정말 잘해줘요. 그래서 사실 디카프리오의 연기가 막 그렇게 티가 나고 막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지만 그만큼 부드럽게 잘 연결을 하는 역할을 잘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퍼거슨의 주인공이 맞다. 물론 록조가 짱이다. 록조라는 어떤 캐릭터가 정말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밥 퍼거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보겠습니다. 자, 밥 퍼거슨은 혁명전사로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자신의 딸이라고 믿는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한, 어떤 혁명전사의 삶에서 도망가서 16년 동안 숨어 살면은 비겁을 선택하는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네 어떤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됨으로써 포기하는 어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됨으로써 어떤 우정보다 우정이나 꿈이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상 같은 거 다 버리고 현실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퍼거슨이 사실 딱히 하는 역할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영화 초반에 보면은 밥 퍼거슨이 폭발에 성공시키고 나서, 작전에 성공하고 나서 막 매우 흥분해가지고 막 경찰들한테 야이 나 뭐 파시스트 새끼들아 지랄한다 막 욕을 하면서 막 겁나게 흥분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막 그리고 작전 성공하고 나서 동료들과 차에 타서도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죠. 그만큼
이 작전에 많이 긴장을 했다라는 뜻이고 긴장을 많이 하는 소심한 성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편으로는 밥 퍼거스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나는 백인 남성이지만 그냥 백인 남성으로서 주어진 어떤 유리한 점을 받아들이고 살면 나는 편한데 근데 이 불합리한 사회에 눈 감을 수 없고 또 나는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흑인 여성을 사랑해서 선택하고 아기를 갖고 아버지가 돼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신에게 본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도망가지 않으려는 어떤 모습을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더군다나 어떤 이런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내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절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라 그렇습니다. 이 어떤 밥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하는 길이 불구덩이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도 누구에게나 멋있고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사람의 욕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걸 뭐 격하고자 하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인 건 맞죠. 그러나 본인이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선택의 결과들이 좀 불행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스스로 이렇게 버티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마약에도 중독되고 알코올에도 중독해서 망가진 채로 16년을 살았다. 하지만 딸만큼 소중하게 챙겨온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이 이만큼 망가졌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인 윌라 퍼거슨 내 딸은 나보다 훨씬 빛나야 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커야 된다는 어떤 반작용이 또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내 딸이 빛나게 크지 않으면 내 삶은 완벽하게 망가지는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파거슨이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뭐 불운이 좀 겹쳐 보여서 그렇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선택 이렇게 뭐 혁명단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저랑 뭐 직장을 갖고 돈 벌면서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 하면은 뭐 평범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건데 그러지 않은 선택을 과감한 어떤 위험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삶이 무너져 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바퍼거슨을 설명하기 위한 그 바퍼거슨의 색깔을 조명해주기 위해서 두 명의 캐릭터가 부가적으로 등장하는데 하워드 서머빌과 세르기오 센칼로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워드 서머빌은 이제 이렇게 캐릭터명을 말하면 하면 알기 어려우실 테니까 그 프렌치 15에 보면은 되게 막 그 뭐죠? 그러니까 바퍼거슨한테 그러니까 두 짝이 만나야 소리가 나는 어떤 호출기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디로 어디에 머물다가 덴버에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박탄카로스로 가라 이렇게 탈출 계획을 짜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료들끼리 모였을 때 막 뭐 되게 어려운 사회적 영화 써가면서 비판을 하는 어떤 열변을 토하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전국에 있는 조지망에게 라디오에서 비밀 신호를 정하고 이런 거 하는 캐릭터인데 연락체기자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어떤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을 당해도 어떻게 보면 동료를 고발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어떤 강한 심지의 인물, 그러면서 능력까지 갖춘 아주 멋진 인물이죠. 근데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영화의 주인공은 이런 애들이 되는 게 맞지. 약간 근데 이런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캐릭터가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르히오 센칼로스가 저 가라데 사범이죠. 박탄크로스에서
가라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체육관에 그 라틴계 이민자들을 숨겨주고 또 도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인물인데, 대규모 인원을 숨기고 탈출시키는 과정이 또 있고 바퍼거슨을 또 도와주는 과정에서도 한치의 어떤 두려움이나 흔들림이나 불안한 모습 없이 그냥 꿋꿋이 자기 할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약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약간 그런 어떤 우리가 영웅으로 삼고 싶어하는 어떤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바퍼거슨을 도와줄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나약하지만 숭고한 선택을 했지만 그 숭고한 선택에 맞는 어떤 그런 능력이나 성정을 갖지 못한 바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나약한 사람이 주인공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나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술과 마약에 쩌든 이 나약한 이 사람 보면, 하워드 서머빌이나 세르히오 센칼로스도 상당히 좀 자신들이 영웅적인 어떤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다르죠. 하워드 서머빌이나 세르히오 센칼로스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는데, 바퍼거스는 그냥 도망가 있는 주제에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거지. 그러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용기가 있다면 본인이 타고난 정체성, 백인 남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설정해 나오는 어떤 평범한 길을 거부한 거죠. 내가 봤을 때 이제 뭐 폭발물을 잘 다루는 것은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또 상당한 인물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백인 남성으로 태어나서 뭐 좋은 대학 가서 취업해갖고 뭐 교회에다가 건물 하나 사서 결혼해가지고 아들딸 낳고 살고 뭐 이런 어떤 평범한 삶을 거부하는 용기는 있었다. 이 사회가 부서지고 있는 모습, 약자에 대한 연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흑인 동료들을 선택하면서 거친 어떤 삶의 행적을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이 어떤 바퍼거슨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흑인이 흑인 정체성에 집착하는 거, 퍼피디아가 이런 케이스일 거고, 백인이 백인 정체성에 집착하는 거, 이제 뭐 스티브 록조를 비롯한 뭐 크리스마스 클럽 아저씨들의 문제인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자신이 타고난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지금의 미국의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퍼거스처럼 나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알아고자 하는 게 이 영화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과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동료가 되고 믿고 사랑하고 삶을 바칠 수 있다. 그런 사람도 가치가 있다. 그 결과적으로 바퍼거스는 나이는 먹고 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되는 슬픈 인생, 뭐 누가 봤을 때 망가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 말하는 새로운 희망으로 태어나는 윌라 퍼거슨을 길러낸 삶을 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평범한 사람도 용기를 냈을 때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또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한 캐릭터가 이제 아반티큐라고, 그 뭐야, 청부살인업자, 약간 행동대장, 돈 받고 뭐 어디 묻어주고 죽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인디언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 같은데, 이 뭐 아반티 큐라는 사람도 보면은 그냥 뭐 그런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돈 벌자고 이제 안 좋은 일들을 계속 하면서 하는 사람이지만, 아이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스티브 록조가 얘를 죽여줘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는 죽이지 않아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의 선은 있고, 이런 최소한의 양심의 선, 그러니까 죄 없는 아이도 죽이는데 별 감각이 없는 이 나쁜 불량배들한테는 화가 난다. 그러니까 애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결국엔 그 선택 때문에 본인도 죽지만 최소한의 양심만 있는 사람이라도 뭐 생활고에 지치지만 최소한의 양심에 반응한다면 이 미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밀라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얘기하는 캐릭터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요 캐릭터가 있고 주요 캐릭터 옆에 붙여놓는 어떤 뭐 서브 캐릭터라고 하나요? 그런 조연 단역들을 통해서 이 주요 캐릭터들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색깔을 더 확실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캐릭터의 사례는 뒤에도 나옵니다. 자, 이제는 윌라 퍼거슨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윌라 퍼거슨은 좌파, 흑인, 여성이었던 퍼피디아, 그리고 우파 백인 남성이었던 록조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스스로 타고난 것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본인이 타고난 스스로의 정체성을 극단으로 추구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퍼피디아도 뭐 사회의 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냥 자기의 심취한 인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타고난 것을 거부하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끝까지 가버린 사람들인 거죠. 록조도 역시 백인은 우월주의자가 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미국 사회의 주류가 뭐 백인 남성인 건 알겠어. 근데 왜 소수 인종은 여러 가지 인종이 있는데 왜 흑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도 아시아계도 많이 늘고 라틴계도 많이 늘고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은 이제 미국 백인과 흑인이기 때문에 이제 흑인이 백인이 아닌 소수 인종의 대표격으로 선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극단적인 사례 사이에서 태어난 윌라는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부정을 당하죠. 엄마도 자신을 버리고 떠나고 이 스티브 록조는 아예 그냥 본인을 치워야 될 쓰레기에 본인은 흑역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윌라는 흑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뭐 결국 생물학적인 딸이지만 본인 뿌리에 대한 부채감이 결과적으로 없어졌어요. 왜냐면 부모 둘 다 나를 버렸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뿌리에 대한 주체감이 없는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윌라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거는 본인과 혈연이 아니고 그냥 아저씨일 뿐이지만 그냥 엄마가 사랑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냥 자신을 키워준 진짜 아버지인 그 밥 퍼거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배신자였다는 거를 어머니의 동료들로부터 듣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혁명에는 참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의 궤적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그 밥 퍼거슨의 어떤 순수한 마음을 또 받아들이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퍼피디아는 윌라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 퍼피디아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들이 있죠. 과감함, 어떤 용기 있음, 어떤 그런 당당함 이런 거는 또 엄마를 닮았어요. 그죠? 이런 어떤 아버지의 진짜 아버지인 밥과 퍼피디아의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어떤 멋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윌라는 본인의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어떤 부채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채감이 없고 이 또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님이 갖고 있던 어떤 백인 혐오를 갖고 있는 흑인 엄마, 흑인 혐오를 갖고 있는 백인 아빠로부터 둘 다 벗어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던 혐오도 벗어던진 캐릭터라는 뜻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도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 얘는 알잖아요. 엄마는 배신자고 아빠는 백인 우월주의자이지만 그 피가 본인이 흐른다는 걸 알지만 그 본인의 어떤 혈통을 저주한다기보다는 극복할 대상으로 여기고 성장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 결과적으로 이 윌라 퍼거슨이라는 아이는 부모가 3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물학적 부모와 길러준 아버지 3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셋보다 나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됐다라고 묘사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성정 강인한 성정 그다음에 영리함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죽음이 이게 탈출할 때 영리함 같은 거 보여주고 또 외적으로도 상당히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실제로도 되게 배우가 아름답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다 의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한계, 자신이 타고난 어떤 성별과 인종으로서 자신을 선택할 수 없는 타고난 정체성으로부터 주어지는 삶의 궤적을 거부하고 새로운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존재가 윌라 퍼거슨이다. 그리고 이런 존재들에게 미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영화는 얘기하죠. 자, 그 윌라 퍼거슨을 죽이러 오는 그 킬러라고 해야 되나? 뭐 저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의 하수인이죠. 뭐 이 사람의 캐릭터가 이제 윌라 퍼거슨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이 팀 이름이 캐릭터 이름 찾아보니까 팀 스미스야. 스미스. 이게 진짜 정말 팀이라는 이름도 흔하고 스미스라는 이름도 엄청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흔한 성 이름의 조합으로 캐릭터 이름을 정했다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백인 남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런 어떤 백인 남성을 뭐 상징하는 존재에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스티브 록전 거야. 그 클럽의 크리스마스 클럽의 사냥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떤 뭐 본인이 어떤 다른 인종이나 다른 성별의 위에 어떤 대단한 어떤 완성도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 같지만 이 인간이 어설퍼요. 어설퍼. 록조를 제대로 못 죽였는데 록조가 안 죽었는데 아 저 정도면 죽었겠지 하면서 확인도 안 해. 그다음에 윌라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윌라가 타고 있는 자동차보다는 이 팀 스미스가 타고 있는 자동차 성능이 훨씬 좋다는 거는 이미 앞에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쫓아가서 윌라의 차를 따라잡을 수 있죠. 그죠? 차도 훨씬 좋고 운전도 많이 쓸 테니까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록조 따라잡아서 죽일 때는 금방 따라잡아서 죽이지만 릴라 퍼거슨을 따라가는 그 추격 과정은 일부러 약간 즐기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약간 거리를 빨리 안 좁히고 일부러 그냥 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약간 조스가 그 꼬리를 보여줬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것처럼 장난감을 갖고 놀듯이 사냥감을 갖고 놀듯이 이런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물론 그 추격전 장면 주로 윌라의 시선으로 그려지긴 했지만 만약에 팀 스미스의 시선으로 그 추격전을 보여줬다면 아마 그 사냥감을 갖고 노는 맹수의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갖고 놀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윌라가 짜놓은 꾀에 당해서 죽잖아요. 그 언덕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인다는 점을 이용해서 윌라가 언덕이 지난 다음에 차를 세워놓고 그 차에 받쳐서 본인의 차가 부서지고 차에서 내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그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총을 맞고 뒤지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결과적 그 모험가 클럽이 만든 세상 그 사람들 신념에 복무하고 스스로 자발적인 사냥개가 된 이 남성들을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를 뭐 메시지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새로운 세대이자 희망인 윌라가 현재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잘못된 신념에 무비판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백인 남성을 죽인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지금의 문제를 만든 오래된 세대를 대체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윌라가 죽인 팀 스미스는 결과적으로 그냥 수많은 스티브 록조들 중에 한 명인 팀 스미스를 죽인 거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같은 존재를 또 극복한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서의 바깥에 있는 백인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윌라가 백인 남성들이 만든 세상을, 이 백인들의 남성들이 만든 질서를 새롭게 대체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윌라와 밥이 살아남아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정하느냐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밥 퍼거슨은 친딸이라고 믿고 헌신하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사랑한다면 윌라처럼 새로운 세대를 위해 어떤 특정한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미국의 아이들을 위해 사랑하고 길러내라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본인의 출생의 비밀을 다 알았지만 키워준 아빠인 밥을 선택하는 윌라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메시지는, 나의 생물학적인 부모는 혐오스러운 사람들이고 또 서로의 다른 어떤 서로를 혐오하는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인데, 그거보다는 혐오보다는 자신을 키워준 아빠처럼 숭고한 길을 선택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윌라와 밥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혈연적으로만 보면 남남인데 진짜 딸과 아버지가 되잖아요. 자신의 출신이 정해주는 어떤 정체성에서 탈피하라라는 거죠. 흑인으로서 태어났을 뿐이지 본인을 완전 흑인으로서 주어지는 어떤 정체성에 무조건 부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 다음에 백인으로서 태어난 스티브 록조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도, 백인으로서 태어났다고 해서 백인으로서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자신의 타고난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그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뭉쳤을 때 다른 집단을 향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 혐오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백인 미워하지 말고, 백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흑인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정체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면 혐오까지도 받아들이게 된다. 그걸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분열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생존을 위해서 지능이 발달했는데, 왜냐하면 육체가 나약함으로, 그 육체의 나약함을 지능으로 메꾸기 위해서 지능이 발전했는데, 그렇다면 위험을 감지를 잘해서 일단 도망가고, 그다음 위험에서 피한 다음에 상황을 극복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뇌는 위험을 인지하는 쪽에 상당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위험을 인지한다는 건 다름을 빨리 인지해야, 평소와는 다르구나, 평소에 안정적인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구나를 빨리 인식해야지 위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이 더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우리는 설계되어 있을 뿐이다. 실제로고 본질로 따지면 공통점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저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수많은 외국인들이 나와 다르게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DNA로 따져보면 사실 대부분이 일치하는 존재전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감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아예 너무 나와는 다른 사람인 듯 양 우리가 차이점을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서 차이점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 차이점에 대한 인식은 그냥 나를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함일 뿐이지 진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차이점을 알고도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사실은 윌라와 밥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저기 뭐죠? 아까 그 프렌치 75의 그 전략가가 나눠준 그 호출기 두 조각이 가까이 와서야만 소리가 나는 그 호출기를 통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주요 인물들 간의 어떤 배경과 관계 설정 그리고 주요 인물의 색깔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보조 캐릭터들까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던 그런 영화 그리고 캐릭터들과 관계가 잘 짜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잘 짜여져 나오는 메시지도 아주 좋았던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야 제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를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보면서 느끼는 것이 꾸준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뭔가 그 알게 모르게 불편한 듯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적절한 긴장감의 농도 때문에 영화를 계속 보게 만드는 그 재미가 있더라.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제 음악이 그 어떤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멜로디를 반복해 짧은 단위의 멜로디를 반복해 이게 제가 뭐 음악을 아예 무지해가지고 이 영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틀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단순한 어떤 구간을 반복을 해요. 계속 불안함을 만드는 어떤 약간 불안함을 자극하는 음계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써가지고 계속 이제 별 큰 어떤 과한 어떤 복잡한 어려운 음악을 쓰지 않고도 계속 어떤 그런 불안함을 유지시켜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언덕신에서 그 추격전이 별거 아닌데 사실 내 차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보여지는 어떤 긴장감 그 조스를 변주한 거겠죠. 하여튼 그런 긴장감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불안함을 주던 언덕배기의 꼬불꼬불한 길이 오히려 윌라가 반격의 계기가 된다는 건 점도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 좀 찾아보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마야 루돌프라는 흑백 혼혈인 배우와 결혼을 했더라고요. 또 이 마야 루돌프라는 분은 또 이제 그분의 엄마가 그 뭐지 Loving You 이 노래 아시죠? 원래 제가 뭐 노래를 잘 불러 죄송한데 그 노래로 유명한 미니 리포튼의 딸이더라고요. 그렇죠. 또 장인은 이제 음악 프로듀서인 백인 리처드 루돌프고 그래서 본인의 삶과 상당히 닮아 있는 이야기의 궤적이에요. 그래서 또 본인이 또 이제 어 딸도 있고 해서 어떤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을 또 잘 이해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밥 퍼거슨이 어떤 감독의 분신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뭐 영화 캐릭터들이 관객을 대신해서 극으로 들어가는 캐릭터가 있고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하죠. 감독을 대신해서 극으로 들어가는 캐릭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배경을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더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뭐 제가 좋아하는 어떤 미국 사회를 다룬 영화 상당히 좋아하고 또 불편함을 막 분석하고 이런 거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제 취향에 맞는 영화여서 상당히 재밌게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카데미에 받은 작품 중에 재밌는 작품들이 많아서 다른 작품도 한번 더 보고 얘기를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햄넷도 저 봤는데 햄넷을 약간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좀 봤고 앞에 좀 놓치고 이래서 햄넷을 다시 볼 수 있는 뭐 OTT에 뜬다고 하면 햄넷도 한번 다시 분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